아이고, 이 낡은 서랍장 말이에요. 꼭 우리네 인생처럼 구석구석 세월의 때가 묻어있지요. 삐걱거리는 소리 한 번 나면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건 꼭 묵은 한숨 같은 거예요. 오늘은 유난히 손이 이쪽으로 가더이다. 겉보기엔 그냥 낡은 나무 서랍장인데 이 속 깊은 곳에는 말 못할 비밀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것 같았거든요. 뚜껑을 열자마자 후루룩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건 수북한 봉투 뭉치들이었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사이로 손가락을 넣으니 왠지 모르게 묵직한 죄책감 같은 게 손끝에 닿아오는 것 같았지요. 이거 다 누군가의 사연이 깃든 종이인데 특히 이 두툼한 봉투들은 영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봉투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이 돈들이 내 몫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낯선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마치 남의 잔치에 간 듯이 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이 돈들은 그 사람과의 얽히고 설킨 세월의 흔적이었으니 만질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한데 이 돈 뭉치를 보니 그 시절의 억울함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이 돈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지. 내가 억지로 쥐고 있던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비처럼 느껴지는 이 기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돈은 내 몫이 아니지. 정말로 이 돈은 내 몫이 아니었답니다. 꼭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이 봉투들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날 아침 부엌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답니다. 콩나물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아이들은 학교 가느니 남편은 출근하느니 정신이 없었지요. 저는 낡은 양은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잘 됐나 확인하면서 괜히 서둘러 움직였어요. 이 서랍장 생각은 잊고 그저 평범한 아침을 꾸려나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밥상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 얼굴에 비칠까 봐 젓가락질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툭 튀어나올까 봐 경계했지요. 어머니, 국이 너무 짜지 않아요? 막내가 툴툴거리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놈아, 짜기는 뭐가 짜? 너희들 입맛이 변했겠지. 저는 겉으로는 억척스럽게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느라 바빴고 저는 그들 곁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지요. 밥상을 차리고 반찬을 더 놓고 혹시라도 모자란 것이 있을까 싶어 곁을 맴돌았어요. 이 모든 분주함이 사실은 그 낡은 서랍장 속의 봉투들을 잊어버리려는 얄팍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동안 그 빚은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이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목이 매덜합니다. 아이고, 이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이 짐을 덜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 봉투들을 보아하니 도저히 이대로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은행 문턱을 넘었답니다. 제 나이에도 이렇게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어요. 은행 창구는 늘 그렇듯 차갑고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지요. 젊은 행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류 몇 장을 요구하더이다. 제 형편을 다 털어놓고 이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 사람 눈에는 그저 늙고 힘없는 할머니 한 명으로 보였나 봐요. 어르신, 담보가 마땅치 않으시고 소득 증빙도 어려우셔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대출은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할 때도 있는 건데
돌아오는 건 매몰찬 거절뿐이었지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은 쨍쨍한데 제 세상은 갑자기 어둠이 깔린 듯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일이 팍팍하게 살아야 하나. 이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목구멍에 걸려 맴돌았어요. 이 늙은 몸뚱이로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라는 건가 싶어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 그 은행 앞에 있던 화분 속에 작은 꽃 하나가 유난히 꺾여 있는 게 보였는데 꼭 내 신세 같아 보여서 괜히 마음이 떠쓰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시 그 낡은 서랍 앞으로 갔어요. 은행에서 퇴짜 맞고 오니 이 봉투들이 더욱 원망스럽게 느껴졌지요.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하는데 빚도 안 내주니 어쩌란 말이냐 싶어서 말이에요. 봉투 뭉치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요. 그동안 대충 뭉텅이로 보관했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종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봉투 속에서 나온 건 주로 생활비 영수증이나 뭐라 설명하기 힘든 작은 돈들이 오갔던 기록들이었어요.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모자랐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지요. 빚은 왜 이리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건지, 제 인생이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싶어 한숨만 나왔어요. 이놈의 돈은 왜 이리 빨리 가지? 이 돈이 제 손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늘 허덕였는데 정작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왜 이렇게 갚아도 끝이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수증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숫자는 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커져만 갔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늘 이 빚더미뿐이었던 거지요. 밤이 깊어지고 온 집안이 잠잠해졌을 때 저는 다시 그 봉투들 앞에 앉았답니다. 낮에 은행에서 당한 모욕감과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문득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낮에 은행에서 돌아온 후 그 사람에게 화풀이하듯 쏘아붙였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괜히 내가 더 서둘렀나 싶고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떼쓰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약해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몇 번 이어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시오. 제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서 저 자신도 놀랐답니다. 나야.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밤에.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로가 묻어있는 듯했지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답답함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고 얼버무렸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여보시오. 나 좀 봐주시오.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지요. 그 순간의 정적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지요. 후회와 미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돈 문제를 해결할 다른 실마리가 없을까 싶어 다시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 상자는 평소에는 열어보지도 않던 중요한 문서만 넣어두는 곳이었거든요. 상자를 열자 왠지 모르게 낯선 종이 뭉치들이 보였답니다. 그것들은 다름 아닌 오래된 계좌이체 내역서와 통장 정리한 메모들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그중 가장 두꺼운 뭉치를 펼쳐보았지요.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거기에 적힌 날짜와 금액들, 그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빚의 출처와 관련된 기록이었어요.
이게 다 뭐여? 웬 돈이 나갔어? 분명히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었고 그 돈 때문에 이리저리 허덕였는데 이 내역에는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꽤 넉넉한 금액으로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답니다. 며칠 전 그 사람에게 빚 때문에 툴툴댔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체 내역과 낮에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영수증들을 다시 펼쳐놓았어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기 시작했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찍힌 날짜와 금액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빚에 시달렸는지 그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요. 그런데 이체 내역에 적힌 날짜들을 자세히 보니 제가 그토록 억울해하며 모아뒀던 생활비 영수증들, 즉 제가 돈이 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람이 제 돈을 함부로 썼거나 혹은 저 몰래 돈을 유용했다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이 그 사람의 변덕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내역들을 보니 제가 보낸 돈이 그 사람에게 가서 마치 제가 썼던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쓰인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하며 쥐어짰던 그 돈들이 사실은 제가 겪고 있던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배신감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띵해졌답니다. 나 몰래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니, 나 몰래가 아니라 내가 보낸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꽁꽁 숨겨두고 기록을 남겼을까 싶어 가슴이 저릿했지요. 며칠 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체 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사람에게 툴툴거렸던 모든 말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오해 속에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사무실은 제가 알던 낡은 동네가 아닌 번듯한 빌딩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 낡은 이체 내역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지요. 어디 두고 보자, 이 사람아. 내가 이 서랍장에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 모든 걸 숨긴 이유가 뭐요? 내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내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만 남겨뒀단 말이오? 당장 설명해라. 이 돈은 뭐냐고. 저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오해를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었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을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지요. 사무실은 겉보기와 달리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네줬더니 앉으세요, 어머님, 하고 말했지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이체 내역서를 가리키며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내가 보낸 돈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이 내 돈을 함부로 쓴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제 앞에 놓인 종이 뭉치들을 천천히 살펴보더군요.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어졌어요. 이체 내용만으로는 부족하시다면 제가 이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답니다. 증거?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입으로 자백을 듣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증거? 그래,
증거를 보여줘. 이체 내역 보여줘. 당장 말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이 억울함이 풀릴 것 같으니 저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지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얇은 파일철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답니다. 그 파일철 안에는 제가 보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비 영수증, 낡은 집 수리 견적서, 심지어 제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작은 빚을 갚았다는 확인서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답니다. 그런데 파일철 가장 마지막 장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제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통장을 정리하면서 급하게 메모해둔 것이었는데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 생활비 보충이라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돈들이 사실은 제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몰래 투입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은행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은 이 기록을 보며 묵묵히 제 몫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이고, 이럴 수가, 내가 미쳤지. 제 입에서 나온 건 원망이 아니라 깊은 탄식이었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못된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오해였구나. 그 사람은 저를 비난하는 대신 묵묵히 제 짐을 덜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눈앞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엄청난 후회와 미안함이었지요.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만 멈추어 서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 사람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지만 일단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철없던 내 모습이 후회돼.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의심으로만 받아들였을까? 왜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지 못했을까 싶어 가슴이 쳤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나 몰래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는 분노는 사실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한 무지였던 거지요. 이제야 속이 시원해지면서도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사람의 그 무뚝뚝한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아, 이제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았어.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아까처럼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봉투를 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봉투들은 더 이상 저를 옥죄는 빚의 증거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 사람의 헌신과 사랑의 기록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그 봉투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꾸역꾸역 구겨 넣었던 것들을 가지런히 펴서 순서대로 다시 쌓았답니다. 서랍장 안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봉투들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비걱거리던 서랍이 닫힐 때 둔탁하지만 안정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소동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앞으로는 이 사람을 더욱 믿고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교차했지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 저는 서랍장 뚜껑을 꾹 닫았습니다. 낡았지만 이제는 묵직한 진실을 담고 있는 나의 서랍장. 이 서랍장처럼 제 마음속에도 이제는 오해 대신 믿음이 자리 잡았답니다. 이제부터는 밥상머리에서 툴툴거리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답니다.